다음 54번 총 고정 경비는 계산 문제입니다. 총 고정 경비는 2,550만 원이에요. 2,550만 원이고 참가자 1인당 변동 경비는 74,500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컨벤션 조직위원회에서는 1인당 참가비를 1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의 참가자를 유치하여야 하는가? 총 고정 경비는 뭘 말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이게 숨만 쉬어도 그냥 무조건 나가는 총 경비인 거예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2,55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참가자 1인당 변동 경비는 74,500원으로 분석이 되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74,500원은 변동 경비니까 고정 경비를 구할 수 있겠죠. 총 고정 경비는 2,550만 원이니까 1인당 고정 경비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가비를 10만 원 받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1인당 변동비는 74,500원이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서 74,500원을 빼야 됩니다. 빼보면 1인당 변동 경비가 나오겠죠. 1인당 변동 경비를 나오게 되면 25,500원이에요. 그죠? 25,500원인데 총 고정 경비가 2,55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에서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에서 25,500원에서 그쵸? 그 1인당 고정 경비가 25,500원으로 계산됐잖아요. 총 고정 경비를 나누면 됩니다. 2,550만 원을 이제 25,500원으로 나누면 계산이 바로 나오죠. 1,000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돼. 적어도 1,000명을 유치를 해야지 손익분기점, 바로 손해를 보지 않고 흔히 말하는 1,000명만 유치를 하게 되면 딱 본전인 거예요. 더 벌지도 않고 덜 벌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뭐 완전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치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마이너스 나는 손해가 나는 회의도 되게 많습니다. 정부가 하는 손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고정경비를 총고정경비하고 같이 나눠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5번. 다음 AV 장비 중 투영 장비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핵심은 다 영상이나 투영 관련된 장비인데 그 장비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멀티큐브는 2번, 55번에 2번. 멀티큐브는 여러분 뭔지 아나요? 아이돌들 막 이렇게 쇼를 막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이죠, 앞에.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사실은 액션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간단한 메모도 나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가사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사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가 이렇게 쌓아진 곳에서 그런 정보들이 멀티큐브에서 나온다. 그리고 비주얼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패널은 말 그대로 프로젝터랑 그냥 패널이에요. 디스플레이 패널. 우리 뭐 사각형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투명한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패널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TV 브라운관 굉장히 큰 거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조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패널인데 여기에서 AV 장비 중 투영 장비가 아닌 것은 바로 이퀄라이저입니다. 이퀄라이저는 음량 주파수를 조절하는 그런 음량 효과를 조성하는 기계거든요. 그런 이퀄라이저가 여기서 말하는 영상 투영 장비가 아닙니다. 음향 장비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56번.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다 실겠습니다.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들, 흔히 말하는 광역시장들은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에게 어떤 제출 서류를 넣어야 되냐를 보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게 국제회의 지정을 위한 국제회의 인프라나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컨벤션 센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인구 현황 및 증감 계획. 이게 4번은 국제회의 도시 지정할 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위해서 인구가 작아도 인프라만 훌륭하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국제회의 시설 보유 현황 당연히 필요하겠죠. 숙박, 교통, 교통 안내 체계 당연히 필요하고 편의시설 확충하는 거,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관광 자원의 현황 및 개발 계획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은 아시다시피 관광이랑 굉장히 밀접한 자연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음, 음, 여기서 57번은 계산 문제인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여기서는 3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해요. 전에 있던 54번 문제, 170페이지의 54번 문제를 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의 최소한 몇 명의 참가자였는데 딱 떨어지면 돼요. 문제가. 하지만 여기서는 그 문제에서 한 번 더 보태서 손익분기점은 당연히 넘기고 여기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처음 스타트가 총 고정 경비에서 300만 원을 더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처음 2,5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2,800만 원으로. 그러면 문제는 쉬워지죠. 변동비가 72,000원, 1인당 참가비 10만 원이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인당 고정 경비를 계산해 보면 한 28,000원 정도가 나오겠죠. 28,000원에 그다음에 2,800 여기 2,800만 원 아까 전에 했던 총 고정 경비를 둘이 한번 나눠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답이 최소한 1,100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고정 경비로 쓰고 300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는 바로 답은 1,100명입니다. 한번 나눠 보면 쉽습니다. 다음은 58번. 최근 컨벤션과 전시회가 복합적으로 개최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 산업의 복합화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요즘 컨벤션이랑 전시회가 같이 복합돼서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비용 절감이나 마케팅 효과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컨벤션이나 전시회가 동시에 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기술 부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IT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많이 개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큰 전시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룸과 그러니까 익스베이션 룸이죠. 익스베이션 룸과 컨벤션 룸이 같이 연동돼서 패널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동영상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IT 등 기술 발전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유도는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경제 시장 원리 기준에 의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비용 절감 또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59번. 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일단 컨벤션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야 돼요. 컨벤션의 파급 효과는 네 가지 효과가 있겠죠. 먼저 경제적 효과를 볼게요.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너무 쉬운 느낌이기도 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고 가. 그게 직접 소득이 있겠죠. 근데 그 외국인을 또 맞고 손님으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있어서 인원들이 충원이 돼야 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또 일어나겠죠.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달러 확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렇죠. 충분히 외화 획득 효과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간에 끊임없이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외화 획득 또는
직접적으로 쓰고 외국인이 쓰고 가는 이런 비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내수시장이라고 해요.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내수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손님이 당연히 많이 오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되게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는 거야. 기존에는 월에 500만 원을 팔다가 외국인이 오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수 경기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되면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대부분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 나라의 리더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대 그 사람들이 한국을 한번 보고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이런 분이 배울 점이더라 그렇게 되면서 뭐 국제적 영향력이 당연히 홍보를 해주면서 증대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정부 간 회의에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죠, 사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산재된 목적이나 목표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간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국제 질서의 유지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에 뭐 인류의 또는 인류 복지 증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외교적 측면으로 정치적 측면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사회 문화적 측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 도시에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글로벌화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산의 남포동만 가봐도 남포동에는 외국인 상인들이 다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거기 있는 상인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대략적으로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하기도 하고 또 제2 언어, 제3 언어까지 하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성경을 띠는 그런 마켓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지금이 국제화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해운대나 뭐 센텀시티나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외국인이랑 소통이 잘 되고 외국인이 관광하기 편리한 것은 오히려 남포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영어나 기본적으로 뭐 백화점보다는 훨씬 영어를 잘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물건을 사고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사고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꺼리낌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인이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외국인들이 또 생활하거나 또 관광하기 좋은 그런 사회 문화적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체지 주민의 자부심이나 글로벌 도시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아니면 의식 수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언어 수준 이런 것도 향상이 좀 될 수가 있고 또 국제 친선 예를 들어서 그 나라끼리 서로 만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국제 친선을 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라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거 있거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국제 친선과 국제 교류의 문화적 효과도 있다. 그리고 관광 사업적 측면은 제일 큰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존재했던 사계절 중에 비수기인 관광 일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수기, 그 다음에 성수기에 그 일자 조정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수기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도 길고 또 소비액도 1.5배 정도 더 커서 보면 관광 사업적 측면이 굉장히 좀 컨벤션의 파급 효과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59번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9번에 컨벤션을 개최함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컨벤션에 참여한 회원들의 단합심과 소속감을 고양시킨다. 맞죠? 2번 개최지의 운송, 쇼핑, 숙식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맞죠? 3번 개최지의 지역 문화 발전과 도시 환경의 개성에 영향을 준다. 미미하고 아주 느리지만 영향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4번 회원들 간의 정보 제공과 지식 교류로 인해서 참가국의 사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고 많은 결론을 냈지만 그것들이 사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보다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국제회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려는 지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고 서서히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개최 효과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60번. 장소 선정을 위한 6단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회의 목표 인식 당연히 잘해야 되죠. 어떤 회의가 목표에 따라서 컨벤션 센터의 크기나 아니면 나라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소 선정에서 회의 목표가 이번에 평화를 위해서다. 아주 평화를 위해서다. 그러면 평화의 상징인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독, 서독에서 결국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근처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걸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회의 목표와 장소의 부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목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번, 물리적 시설의 요구사항 결정,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3번, 물리적 시설은 말 그대로 파실리티라고 해서 컨벤션 센터 크기, 아니면 장비, 아니면 호텔 있냐 없냐, 기타 등등 물리적 시설이 필요한 거죠. 거기 아니면은 항공 인프라, 철도 이런 게 다 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설의 요구사항 결정. 그리고 3번 참가자의 관심과 기대 분석 및 정의. 참가자가 관심이 많고 기대가 커야지 참석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기대 충족. 사실 조직위원회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펙션, 흔히 말하는 여기에는 실사를 와서 조직위원회의 기대 충족시키려고 하는 포인트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조직위원회의 기대를 충족해서 막상 열었더니 회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불편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조직위원회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아무리 대표격으로 왔다 그래도 참가자의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 기대에 맞다고 바로 선택하면 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건 장소 선정을 위한 6단계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밑에 해설을 한번 보게 되면 회의 장소 선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 회의 목표와의 부합 여부, 숙박 장소와의 거리, 너무 멀면 안 되겠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회의 시설의 적합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상이 꼭 필요한데 영상 장비가 없다. 아니면 우리는 이번에 전시나 국제회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실내는 기둥은 없어야 된다. 근데 대형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편수가 24시간 공항이 없다. 그런데 항공교통만 보면 자기들은 24시간 내에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 잤다가 아니면 한참 새벽에 와서 조금 졸다가 다시 부산 걸 타와야 된다. 그런 항공교통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소 선정을 위한 과정에 포함되고 있고요.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기대 충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61번. 국제회의 기획과 관련해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보게 되면 여기선 딱 여러분들이 봐도 답이 있는데 확 들어올 거예요. 팍 뛰는 게 시간 제약의 탈피. 항상 국제회의 기획은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제약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 제약의 탈피라고 했어요. 타이멀리라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구체성, 측정 가능, 달성 가능 이게 모두 국제회의 기획 시 목표 설정에 필요한 거고요. 시간 제약의 탈피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측정 달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62번. 세계 475개가 넘는 컨벤션 뷰로가 가입하여 컨벤션 산업의 이미지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는 여기는
뭐 이런 것만 봐도 4번이랑 1번은 아닌 거 알겠죠? 왜냐면 컨벤션 뷰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비지터스 뷰로,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 보게 되면 오답이 헷갈릴 수 있는 게 AACVB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시안 어소시에이션 오브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시아 국제회의 협회입니다. 아시아 협회예요. 컨벤션 협회. 근데 IACVB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나오게 된 건데 최초로 사실 생긴 컨벤션 뷰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 컨벤션 뷰로 협회인데 지금은 세계 30개국에 약 50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컨벤션 뷰로가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세워졌고 그리고 가장 뷰로 중에 협회 중에 규모가 큰 IACVB 답은 2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잘 봐놔야 될 게, 여기 밑에 보면, 이카, UIA, 그 다음에 IAPCO, 이런 조직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나 웬만하면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지를 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UIA, 이카는 단골입니다. 국제협회연합, 그리고 세계 국제회의 전문협회, 이런 것들은 본사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상세하게 앞에 이론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63번, 컨벤션의 목적별 분류 중 기업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미팅 참가자 수가 적다. 1번, 맞죠? 2번, 가능한 한 동일 목적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라서 어디, 뭐, 나라가 정하거나 이런 거는 못 가게 됩니다. 그게 기업회의입니다. 보통 미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전시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전시실 이용은 거의 안 하죠. 국제회의 중에 기업회의가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시시설의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전시시설 이용이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 기간보다도 굉장히 기간이 짧고 이게 다 맞는 거고, 답은 아닌 것은, 기업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번 전시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전시실의 이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전시실은 전시가 이용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시와 컨벤션에 합쳐진 것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64번. 다음 중 회의 개최 주체나 성격상의 분류가 아닌 것은 1, 2, 3번 corporate meeting, 그 다음에 government agency meeting, 그 다음에 3번 association meeting.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회의 개최 주체에 대한 겁니다. 과연 어떤 주체로 정부에서 하는지, 기업에서 하는지,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지를 보는 건데,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뭐 심포지움 있고, 컨그레스 있고, 컨퍼런스 있고, 워크샵 있고, 클리닉 있고, 이런 회의의 발표 형식의 하나입니다. 회의의 발표 형식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주체 단체나 개최 주체의 성격상의 분류가 아닌 4번은 발표 형식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질감이 있는 4번이다. 다음은 65문. 컨벤션의 사업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나옵니다. 참가자 증명서는 3번 참가자 증명서는 행사와 종료에 동시에 발급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왜냐면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은 그런 참가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출장비나 여러 가지를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여기 세션에서 발표를 했고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행사의 종료와 동시에 발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4번 컨벤션 운영 담당자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만 당연히 빈틈없이 꼼꼼하게 행사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선물은 행사의 기획 시부터 미리 충분히 적정 수량을 책정해야 된다. 이게 참 국제회의 쪽에서는 넘치면 돼도 부족하면 안 돼요. 참가자들이 모두 등록비를 내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넘치면 좋지만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적정 수량을 책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 편지는 컨벤션 기획자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음, 도시의 장이나 아니면 기관장, 공공기업 관련, 뭐 아니면 외교부에 있는 대사, 외교 대사, 아니면 최소 뭐 컨벤션 기획사의 대표의 서한 정도. 하지만 컨벤션 기획자의 개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닙니다. 보통 감사 편지는 조직의 대표나 대회장,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개인 이름으로 발송하다고 한 1번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도 잘 보내주는 학생들이 벌써 있고, 오답 노트를 저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컨벤션 산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볼까 해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뭐 여기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다음 주는 여러분들 대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대면 수업 때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또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